결혼? 네가 무슨 결혼?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순서가 있는데 네 언니도 안 갔는데 네가 간다고? 내가 우리 지원이 혼주석도 못 앉아봤는데 네 혼주석부터 앉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언니 결혼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럼 네가 언니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줬어야지. 너부터 만나는 게 말이 되니? 오랜만에 집으로 전화해 결혼 소식을 알리자 예상했던 대로 엄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축하를 바라고 한 전화는 아니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결혼식이란 게 남녀가 만나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차별과 구박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집안의 모든 지원은 한 살 터울의 언니가 받았고 엄마는 늘 저를 군식구 취급했지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아껴주셨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아빠 옆에 붙어 있었고 엄마는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공부도 제가 더 잘했는데 대학 생각도 없던 언니를 보내더니 저한텐 등록금도 없다더라고요. 대학? 무슨 대학? 졸업하면 주방에서 평생 설거지나 해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일하면 돈까지 줄 텐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는 대학 갔잖아요. 왜 저는 안 돼요? 언니는 언니니까 간 거지.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둘이나 대학을 보내? 엄마는 왜 항상 차별해요? 나도 대학 가고 싶고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게 좋은 거면 언니 시키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해요? 뭐?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그 뒤로 졸업 후 집을 나와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집세를 벌겠다고 꾸준히 일부터 시작해 겨우 고시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좀 더 벌어 겨우 원룸, 투룸. 그렇게 30이 되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주제에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난 데다가 내 사정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이니 복이 넝쿨째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문제는 엄마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락은 1년에 손에 꼽을 만큼 하고 명절에도 안 갈 때도 많았어요. 가더라도 하룻밤 자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 그 옷 얼마짜리냐? 왜요? 돈 좀 버는가 보다. 썩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니. 근데 혜영이 너한테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지 않아, 엄마? 그러게 색깔이 딱 너 얼굴 죽이는 색이구만. 우리 지원이한테 딱 어울리는 색인데 그냥 언니 줘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니, 네 얼굴에 안 맞는다니까? 옷도 어울리는 사람이 입어야지. 어울리든 말든 내가 좋아 입는 옷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뭐? 참나. 하여튼 너는 어려서부터 그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제가 언니보다 좋은 거 하고 다니는 꼴은 못 보고 매번 저만 나쁜 사람 만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살면서 본가나 엄마 생각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된 도리로, 자식 된 도리로 마음 한쪽에 늘 불편한 감정이 얹혀가는 거였어요. 역시나 결혼 소식에 축하는커녕 언니 먼저 걸고 넘어지는 걸 보고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상견례 안 오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쪽에 말할 테니까.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상견례도 하지 않겠다는 부모 있는 자식한테 아들을 보내니? 시부모 될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시니까. 어떤 사람들인데? 돈은 좀 있니? 됐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안 오는 걸로 할게요. 아니, 됐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 요즘 시대에 대학도 못 간 너를 며느리로 데려가겠다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주 궁금해. 가도 대학 나와 얼굴도 예쁜 네 언니가 가는 게 먼저잖아. 그런 이유라면 절대 못 만나요. 차라리 엄마 없이 결혼하는 게 낫죠. 제가 괜히 연락했네요. 엄마한테는 애초에 기대도 없었는데. 끊을게요. 막상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엄마한테 여전히 딸은 언니뿐이었으니까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나는 왜 그렇게나 안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그 눈물은 사정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흐르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엄마가 상견례도 결혼식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왜? 결혼 반대하는 거야? 우리 희철이가 싫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평생 언니랑 차별받고 자랐는데 결혼도 언니 앞서가는 게 싫다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뭐? 무슨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다 있어? 원래도 언니를 더 좋아하셨던 분인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는 더 심해졌대.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런 이유로 결혼을 마다해? 첫째든 둘째든 좋은 사람 있으면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고 직접 만나보고 평생 내 딸이랑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게 부모지. 날 잡아봐라. 내가 만나서 당신 딸 내가 데려가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주겠다고 할 테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어 제 가정사를 얼추 알고 계시면서도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는 분이었으니까요. 언니를 핑계 삼아 제 결혼을 마뜩찮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보다 더 분개해 주시는 분이고요. 아버님은 점잖으시고 말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시부모님과 엄마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몇 달 만에 만난 엄마는 언니까지 데리고 상견례장에 왔고 어색한 인사를 하게 됐지요. 결혼한다더니 아주 신수가 훤하네. 피부과에서 관리받니? 아니요. 아닌데 관리받은 얼굴인데 집에는 돈 한 푼 안 붙이더니 죄다 자기한테만 쓰는 거지. 너 그렇게 이기적인 애인 거 그 집에서도 아니?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세요. 아이씨고 참나. 벌써부터 시부모라고 알랑방귀 끼며 비위 맞추려나 보네. 얘, 지원아, 너 얘 잘 봐라. 어느 정도 여우짓을 해야 시집 가는지 보라고. 시작도 전에 그런 식으로 나오니 마음 같아선 물고 싶었어요. 엄마 없이 결혼식 하는 게 저한테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시댁 어른들 체면이 있으니 조금 더 참아본 것이었지요. 그렇게 상견례를 위해 예약한 룸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철이 어? 에? 사모님이 왜 여기에? 엄마는 시어머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쩔쩔매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는 2년 전부터 시어머니 건물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집에도 잘 안 가고 연락도 잘 안 하다 보니 관심이 없어 몰랐던 거였어요.
하고 많은 건물 중 시어머니 건물에서 식당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럼 사모님 아드님이랑 우리 혜영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인연이 이렇게도 되네요. 아유, 그럼 잘 됐다.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 아니, 사부인한테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재계약 앞두고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난처했는데 제가 또 이런 복이 있네요. 엄마는 쩔쩔매다가도 마침 잘 됐다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월세를 올리시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지간이 된다고 하니 받아먹을 콩고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반면 시어머님의 표정은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떨떠름하게 적당히 대꾸만 하려는 게 영 자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 자리가 영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곤란하죠. 이것도 인연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욕먹을 짓이에요. 엄마, 오늘은 상견례로 모인 자리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눈치 없이 계속 월세 이야기로 시부모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막아섰지요. 그 정도 했으면 눈치 보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할 법도 한데 엄마는 더 하더라고요. 아니 왜? 모인 김에 겸사겸사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상견례라고 해서 말이지만 저 오늘 사위 될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애가 고졸에 직업도 변변찮고 그렇다고 인물이 나은 것도 아니라서 결혼은 하려나 했는데 이렇게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사부인, 혜영이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따뜻한 앤데요. 요즘 꼭 대학 나와야지만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졸에 저만큼 성실하게 사는 애는 처음이라 참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싸주지 마세요. 애도 할 건 알아야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애가 어딨어요. 그에 비해 우리 첫째는 세상에 대학도 나오고 인물도 이렇게 좋은데 아직 혼자예요. 가도 얘가 먼저 가야 맞는 건데 세상 참 요상해요. 백서방 같은 사람은 우리 지원이 같은 애를 만나야 더 잘 살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가고 싶다는 대학 못 가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게다가 그 자리는 상견례 자리였잖아요. 딸 위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건 겸손도 아니고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제 상견례를 위한 모임에서 언니를 치켜세우면서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언짢은 기색을 보이셨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입을 놀리는 엄마에 결국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 소리 했지요. 혜영이가 대학 가고 싶다는 거 집에서 형편이 안 돼 못 갔다고 하던데 첫째는 보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혜영이는 서운하죠. 형편이 됐어도 굳이 돈 들여 보낼 필요는 없죠. 제 배 아파서 낳은 딸이랑 주워온 딸이 같을 순 없잖아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한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지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엄마를 빤히 바라보았고 엄마는 실수했다는 듯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이판사판이라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사돈 앞에서 내가 실언을 했네. 뭐 이것도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사기 결혼되는 건데 내 양심상 그냥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혜영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혜영이가 친딸이 아니라니요. 얘 갓난쟁이 때 남편이 내 허락도 없이 데려온 애예요. 그래서 막 키운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해도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싶어서요. 솔직한 말로 사부인이었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떡하니 내가 낳은 딸이 있고 주워온 딸이 있으면 더 정이 가는 쪽을 신경 쓰겠지요. 무슨 대단한 봉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친딸 주워온 딸 구분 안 하고 키운다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결국 제 핏줄 챙기죠. 엄마의 그 폭탄 선언 같은 말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언니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다 알고 있었는지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갖은 차별을 받으며 살면서 엄마가 계모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도 그게 진짜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테이블 밑에서 너무 큰 충격에 얼어붙은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아니요, 사부인. 저는 안 그랬을 겁니다. 주워온 딸이든 내가 낳은 딸이든 내 가족으로 품기로 했으면 차별 없는 사랑을 줬을 거예요. 애가 차별받아 컸다고 느낄 만큼 못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가 그렇게 느꼈다면 부끄럽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기분이 상한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앞에선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일 되면 안 그럴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는 앉아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나는 애 아빠 죽고도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얘는 나한테 평생 효도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효도는커녕 1년에 한두 번 연락은 할까 말까. 남들은 돈 벌어 집에 생활비도 따박따박 갖다 준다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어쩜 지인만 아는지. 사돈도 후회할 겁니다. 효도할 줄 모르는 며느리의 말년의 마음상에 고생할 일만 있을 텐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지원이는 여보, 그만 일어나요. 어머니는 더는 못 듣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언짢은 기색으로 일어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희영이가 그쪽을 안 닮은 거 보니 친딸이 아닌 게 맞긴 맞는 것 같네요. 보아하니 혜영이 결혼시킬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서 시키겠습니다. 어머머,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저기요. 가자, 혜영아. 시부모님께선 넋이 나가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나가주셨습니다. 엄마의 유별난 언니 사랑에 차별받아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왜 그렇게 저를 미워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혜영아, 괜찮아?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제 표정을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괜찮아. 운전해. 그냥 생각이 좀 많아져서 그래. 전혀 몰랐던 거야? 몰랐어. 그냥 언니가 욕심이 많으니까 그거 맞춰주는 줄 알았지. 내가 두 분 친딸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왜 생각을 못했을까? 혜영아, 괜찮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남자친구는 행여 제 마음이 그로 인해 불안해지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는 듯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복잡해진 머릿속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들인데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시댁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영아, 친정일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네 친정엄마 몫까지 신경 써서 결혼식 준비해 줄게.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너 키워주신 분 친딸이든 아니든 그건 우리 며느리가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달라지는 건 없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영문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차별 없이 잘 대해주셨다며 그래서 몰랐던 거겠지. 그래도 두 분 중 한 분은 충분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네, 아버지는 언니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언니를 더 챙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설마 제가 친딸이 아니어서 그렇게 차별했을 거라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저는 문득 엄마와 언니에게 차별받고 질투받아 살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시니 학교 행사에는 무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엄마는 항상 언니만 챙겼지요. 저는 달리기를 잘해서 학급 대표로 나가 1등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결승선에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뿐이었고요. 점심시간을 위해 싸온 김밥은 오로지 언니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이, 그냥 먹어라. 오이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편식하지 말고. 나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건데요. 안 죽어, 안 죽어. 유난 떠니까 몸이 그 모양이지. 저는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 오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게 알러지인 줄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식사 후 뺨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오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오이 무침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오이는 못 먹었지요. 그런데도 엄마는 언니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항상 김밥에 오이를 넣어왔지요. 그렇다고 김밥 안에 있는 오이를 뺏어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결국 사과 몇 개 집어먹고 끝내야 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운동회를 잊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아프면 꼭 학교를 쉬게 하고 죽을 써서 극진히 살폈던 반면 저는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려고 하셨지요. 엄마, 나 오늘만 쉬면 안 돼요? 너무 어지러워요. 쓰러지더라도 학교 가서 쓰러져라. 그때 진짜 학교에서 쓰러져서 양호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지요. 열이 39도에 육박한 독감이었는데 그때도 엄마는 저를 걱정하기보다 식구들한테 옮기 전에 알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셨던 분이에요. 하루는 엄마가 안 계셨을 때 언니가 주방놀이를 하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칼을 꺼내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직접 썰어보곤 했는데 저는 무서워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자꾸 감자를 썰어보라고 성하길래 어쩔 수 없이 칼을 쓰다가 손가락이 크게 베고 말았어요. 피가 말도 못하게 났고 언니도 저도 크게 놀랐지요. 언니, 피나, 나 피 많이 나. 어떡하지? 잠깐만 휴지를 붕대처럼 감고 있어봐. 언니, 나 죽어? 나 죽으면 어떡해? 언니, 119 불러줘.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달라는 제게 언니는 패닉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때마침 엄마가 와서야 사태가 해결되었지요. 붉은 피로 얼룩진 주방과 휴지를 보면서 엄마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가 제 피라는 것을 알고는 다소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에 흉터 한번 살펴보고는 꼭 쥐고 있으라며 가장 먼저 한 일이 피로 더러워진 주방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쟁을 떨지, 쟁을 떨어.
그러게 왜 칼을 만져? 칼을 만지기를. 언니가... 넌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지원이 너도 위험하게 왜 칼에 손을 댔어? 저렇게 다치고 싶어 그래? 나는 그냥 혜영이가 요리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랬잖아. 너가 카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조용히 하네? 아휴, 일을 만들어 일을. 일을 거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일을 만든다고. 저는 그때 성이 난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난 건 처음이었는데 엄마는 무서웠고 절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게 엄마가 주방을 깨끗하게 치울 때까지 저는 다친 손을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쳐 생긴 선명한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지요. 반면 언니가 다칠 뻔할 때는 언니가 아닌 저를 크게 혼냈습니다. 그것도 제 탓이 아닌데 말이에요. 언니랑 놀이터에 갔었는데 그때 언니가 유난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타다 가도 뛰어내리고 시소에서도 뛰어내리고 올라가면 안 될 곳에 가서도 뛰어내리곤 했어요. 언니, 여기는 너무 높은데 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몸이 얼마나 가벼운데? 학교에서 내가 점프도 제일 잘하고 용감해. 그래도 여기서 뛰어내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엄마한테 혼나. 괜찮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 겁쟁이냐? 있어봐. 언니는 그렇게 말하곤 호기롭게 언니 키보다 훌쩍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면서 발목에 충격이 갔는지 바로 비명을 내지르며 고꾸라지더라고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집으로 뛰어가 엄마한테 사고 소식을 알렸지요. 놀란 엄마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뛰어나갔어요.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할 만큼 다급하게 뛰어나갔던 엄마의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다행히 인대가 놀란 것뿐이었는데 엄마는 그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다 푸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 한 거야? 언니가 뛰어내릴 동안 너는 뭐 했느냐고. 나는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으이구,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혼이나 주눅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때마다 제게 위로가 되고 제 편이 되어주신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언니도 저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지만 엄마한테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지 아버지는 절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나가면 언니가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전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아빠, 나 솜사탕. 솜사탕? 그래, 우리 딸 솜사탕 먹자. 무슨 색깔 먹을래? 분홍색? 파란색? 나 분홍색. 아버지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정에서 살면서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그럼에도 유년 시절의 좋은 기억도 있는 거겠지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님의 표정은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다. 상견례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부모 없는 결혼을 하느냐고 했던 시어머니께서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것이지요. 마음이 동하지 않거든 키워준 은혜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생판 남이었던 나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어린 네 속은 오죽했을까. 친자식이어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더라. 지난 일은 잊어라. 담고 살아봐야 네 속만 아프니까. 내가 네가 못 받은 사랑까지 충분히 주마. 응?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두 분에게 충분한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후로 엄마나 언니 쪽으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실수로 제가 상처받게 된 것을 알았다면 먼저 할 법도 한데 연락도 안 왔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야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저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얘, 너네 시어머니 대체 왜 그러니? 너 데려가면서 어떻게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어머님 일은 저도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야, 너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간다며. 그러면 너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해? 나 그래도 너 키워준 사람이야. 너 그거 알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하겠어요? 차별에 키운 것도 모정이고 도리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어쨌거나 제가 엄마 밥 먹고 살았던 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절 키운 그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계약 갱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 뒤로도 2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전화가 온 게 시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너네 엄마한테 연락 왔었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필 얽혀도 그렇게 얽혀서. 제가 다 너무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일 아니야. 세입자 문제로 이런 일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혜영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머니께서는 세입자를 들이면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걱정 말라셨지만 제 엄마가 얽힌 일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을 찾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들이밀어서 월세를 올려받는 쪽으로 방어 중이시라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라 문제는 없지만 저를 들먹이며 여론을 만드는 모양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요? 자기 딸이 건물주 며느리로 들어가는데도 사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군다면서 나를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싶은 거겠지. 정말요? 어떡해요? 걱정 마라. 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상가에서 네 엄마가 평판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아. 상가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가 사람들 만나러 갈 참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시기에 따라 나섰지요. 시부모님께서는 오래전 구입하신 2층짜리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는 7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어요. 식당, 호프집, 미용실 등 종류도 다양한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엄마가 하는 식당 흉을 보는 겁니다. 어머, 모정식당 그 여자가 말한 그 딸인가 보네. 그렇죠, 사장님? 우리 며느리 될 나이에요. 이 일과는 별개고요. 어떻게 별개예요? 그거 들먹이며 사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데. 엄마 때문인지 상가 사람들은 저도 못마땅한 듯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호프집에 모여 앉은 상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식당으로 인해 생길 문제를 꺼냈지요. 내가 그 모정식당 들어온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밤마다 우리 집 음식물 통에다가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 넣고 간다니까요. 아니, 공간이나 있으면 또 몰라. 공간도 없는데 그릇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차고 넘쳐. 그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흘러내려서 냄새도 말도 못하고 파리는 또 어찌나 꼬이던지. 저도요,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물청소 좀 도와달라고 갔었는데 사람이 웬만히 뻔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안 했다고 아주 찰면피. 그런 찰면피도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지키려고 CCTV를 달았겠어요? 근데 그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닌 게 CCTV를 보고도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아주 미치겠다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이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다 헤집어 놓은 것도 잡았잖아. 종량제 쓰레기 봉투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몇 푼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웠는지 저기 내놓은 쓰레기를 전부 바닥에 풀어서 버리고 쓰레기 봉투만 홀라당 가지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것도 횟집 사장님이 CCTV 달아서 알게 된 사실이지 그동안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었거든요. 듣자 하니 정말 낯뜨거워질 만큼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상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마와의 계약 종료를 바라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때 엄마 가게 옆에서 작은 샐러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여자가 조용히 나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게 힘만 실어주시면 전 모정 사장님이랑 법적 분쟁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네?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실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모정 사장님이랑 크게 싸웠었거든요. 저희 집은 배달 전문점이라 기사님들이 자주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꾸 가게 앞에 오토바이가 선다며 저한테 불만이 많으셨어요. 기사님도 불편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몇 마디 크게 싸웠는데 그 뒤로 저희 가게 리뷰에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봐도 너무 악의를 가지고 쓴 글이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고 알고 보니까 그 집 사장님 딸이 쓴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샐러드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의식했는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그 집에 큰딸이 있다더라고요. 우리 혜영이는 내놓은 자식처럼 자라내라 그 집 사장님 위해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뭐 다행이고요. 아무튼 자기 딸 고소 취하 좀 해달라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만 하면 법적으로 싸워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음식물 쓰레기 악취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절도나 시도해볼 만한 일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 해결하자고 우리끼리 싸워본 거지. 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장님, 우리 그렇게 해요. 뭐라도 해야 그 여자 쫓아내지. 안 그럼 또 2년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 그럼 다음에 계약갱신 못해요. 그렇게 상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법정 싸움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 죄다 걸어서요. 악취, 민원, 소음, 공용공간 점유 등 상가 사람들의 진정서까지 넣어서요. 고소장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엄마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도 없던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가게 계약 문제로 연락한 것일 텐데 거기에 제가 말려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18년을 키웠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이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 게 딱이야. 원망을 가득 담은 그 문자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18년을 키웠다. 그 말이요. 대체 어떻게 저를 키우게 됐고 왜 데려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저를 키웠겠지요. 친부모도 못 키우겠다는 저를 걷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만큼 잘하게 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처음으로 엄마 가게를 가봤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는 홀에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너 이제야 얼굴을 보이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알아? 너 얼른 네 시댁에 전화해 말해라. 지금 이 상가 것들이 나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 내가 아무렴 너 키워준 친정인데 이래도 되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여기 아니어도 장사할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굳이 꼭 여기에서 해야 해요? 야, 한예영. 지금 설득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야. 왜 나를 설득하려고 들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번지수가. 상가 사람들이 괜히 그래요.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떳떳하면 법적으로 싸워 이기던지요.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야? 아이고, 내가 네 아빠가 너 데리고 오자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되게 귀하게 키워주신 것처럼 말하시네요. 뭐? 온갖 차별하며 군식구 취급하며 키워놓고 대단한 사랑 주신 것처럼 말한다고요. 저 솔직히 엄마한테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 없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건 말건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를 딸처럼 키웠어요?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대놓고 차별하고 집안일에 언니 밥 차려주는 일까지 날 시켜놓고 나 그렇게 부려먹어놓고 키워준 은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야?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내가 뭘 어쨌다고? 됐고요. 제발 이제 그냥 남처럼 살아요. 서로의 인생에서 없는 듯이 살자고요. 그렇게 차별받아 살면서도 신데렐라 병이라도 걸렸는지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그런지 엄마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혜영아, 너도 가슴에 사무친 게 있겠지. 차별해 키운 거 맞아. 근데 나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네 아빠가 2살 배기 너 데려와 둘째 낳지 말고 너 키우자고 했을 때 나 둘째 낳고 싶었어도 너가 너무 예뻐 그러자고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이 있으니 지원이가 더 예뻤겠지만 어떻게 너한테 사랑이 없었겠어? 그러지 말고 네가 시어머니 설득 좀 해다오. 네 말대로 자리야 많겠지만 2년 장사하고 다른 데서 자리 잡기 쉬운 거 아닌데 나도 나이 들어 더는 못 움직이겠다. 월세도 좀 깎고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응? 우리 딸. 하마터면 마음이 흔들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을 지옥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온 그 우리 딸이라는 말이 어찌나 묘하게 들리던지요. 진심이라곤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그 말에 제 마음도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붙든 엄마의 손에서 손을 빼내고 냉정히 말했지요. 내가 이제와 엄마 딸이에요. 그리고 엄마 가게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그 뒤로도 엄마 일은 손도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엄마는 그 뒤로 고소를 취하해보려고 상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데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인지 누구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편했겠어요.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와 그동안 나를 키웠던 시간이 가슴에 얹힌 듯 찝찝하게 남아있었지요. 그 후로 남자친구와 식장도 보러 다니고 데이트도 했지만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혜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네 아버지, 너 낳아준 아버지 말이야. 친아버지 찾았어. 네? 제 아버지를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말도 안 하고 제 친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예요.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됐고, 저는 살던 곳에서 2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나를 낳았다는 그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로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혜영아. 참 신기한 일이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아저씨 같은 그 남자를 대면하자마자 눈물이 났거든요. 평생 저를 키운 엄마가 우리 딸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처음 본 아저씨의 목소리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를 향해 애타게 양팔을 벌리는 그분을 향해 다가가 안겼어요. 그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친아버지는 알고 보니 저를 키워주셨던 양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네가 2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때 네 엄마 죽고 나는 이 지경이 되는데 도저히 너를 키울 상황이 못 됐다. 내 상황 알아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게 재경이었어. 재경이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그러니 재활에만 힘쓰라고 그랬지.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그 아빠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데려다가 키운 것이지요. 병원에서 반년을 입원해 있어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 처음엔 그냥 데려다 키워주다가 바로 입양까지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아버지는 저를 키워준 양아버지에게 빚을 졌다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해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언젠가 너를 보고 싶어 보러 간 적도 있었어. 그땐 완벽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둘째 딸 같아 보여 마음이 놓였었다. 내가 네가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분명히 재수 씨가 너 대학 갔다고 이야기했었거든. 엄마가요? 갑자기 재경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어떻게 재수 씨한테 맡기나 싶어 너를 데려와야 하나.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 그게 가능하려나 했는데 재수 씨가 반대했었어.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하루빨리 저를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는데. 저는 저를 내보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이겠지. 돈이요? 네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붙이고 있었단다. 대학 가서도 용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았었고, 그게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너 데려갈 때부터 네가 대학 졸업했다고 할 때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양육비 보냈다.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돈 때문에 저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친아버지는 그때까지 모아둔 돈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까지 더해 많은 돈을 양육비 명목으로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대단한 모성애로 절 키운 게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꽁돈을 놓치기 싫었던 것뿐입니다. 만나고 싶다는 말이나 소식을 전해달란 말에는
제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말로 거절하면서요. 저를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차별받고 자라면서 대학도 못 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정말 나쁜 여자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친아버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개했습니다. 잘 자라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키워준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말해드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절 키워준 아버지의 우정은 참이었고 제게 진심이었던 분이니까요. 친아버지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할아버지가, 지금은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산의 상당 부분도 작은아버지께 드렸다더라고요. 그때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혜영이 네가 그렇게 잘할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게 어떻게 아빠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저 책임져 주시려고 노력한 거, 평생 그 돈 보내주신 마음, 저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친아버지의 상황은 너무도 이해되었으니까요. 저 보육원에 보내놓고 그 돈으로 평생 자기 보조해줄 사람 고용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 하나 더 잘 키워보겠다고 믿을 만한 친구한테 보내놓고 돈까지 보냈으니까요. 친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생했을 조부모님과 작은아버지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고생, 몸고생에 좋았던 사람이 엄마뿐이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활비 한 번 안 붙인다 저를 비난했지만 엄마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거든요. 모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냥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야, 한혜영, 이게 뭐냐? 내용 증명?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엄마, 저한테 줘야 할 돈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3천만 원은 너무 적은 돈 아니에요?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돈? 내가 말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지. 너 지금 그 돈 받을 셈이야? 저 낳아주신 친아버지 만났어요. 뭐야?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제 친아버지 만나 어떤 거짓말을 했고 뭘 받아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혜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기다리세요. 아버지도 엄마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뭐라고? 왜? 대체 왜? 너 대학 안 보낸 거? 아님 지원 아빠가 네 몫으로 남긴 그 돈 때문에 그래? 다 주려고 했어. 다.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상가 앞으로 나오는 돈이며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가 저한테 돈을 남겼어요? 뭐? 그게...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자폭한 것이지요. 알고 보니 절 키워주신 아버지는 살아생전 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겁니다. 평생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결혼시킬 때 큰돈 쓰는 건 엄마 눈치 보여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몫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차가 생긴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었고요. 너 어떻게 알았어? 대체 어떻게 알았느냔 말이야.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습니다. 엄마가 작정하고 숨기면 제가 절대 알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제 친아버지를 찾았나.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범인은 엄마 최측근이었어요. 바로 언니였지요. 평소 사람 잘 보기로 유명한 제 시아버지께서는 허영심 많은 언니의 성격을 읽고 언니에게 접근한 겁니다.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언니는 제 친부모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가 혜영이 네 언니한테 명품 가방 선물해주면서 좋은 남자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다 이야기했다더라고. 언니가? 나만한 대기업 다니는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변호사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더니 다 말했다더라. 물론 언니와 그 변호사 소개팅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버님께서 잘 안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셨겠지만 언니의 그 허영심을 품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엄마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이야기했다니 과연 모녀가 닮긴 닮았구나 했지요. 뭐야? 지원이가? 지원이가 그걸 말했다고? 기가 막혀서 진짜. 혜영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니? 지금 안 그래도 상가 사람들 고소장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인데 너까지 그럴 거야? 돈을 받든 안 받았든 너 내가 한 밥 먹고 자란 건 맞잖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자란 건 언니고 전 찬밥이나 먹었죠. 학교 끝나고 돌아와 언니 야식까지 챙겨주면서 저는 저녁 먹었냔 소리도 안 했잖아요. 비참해지게 제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키워준 엄마와 연을 끊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칭송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결국 온갖 고소장을 받게 된 엄마는 가게를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입주민들의 고소 취하를 받아냈더라고요. 그동안 친아버지가 보낸 돈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소송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걸리면 벌을 받게 되든 안 받게 되든 골치 아픈 것이니까요. 게다가 제 몫으로 상속하려고 했던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어떤 부분에선 저에게 유리하기도 했지요. 친아버지는 행여 패소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다시며 오랜 법정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괴롭게 살았던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저도 제가 빌린 돈만큼은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괜히 마음 약해지는 쓸데없는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 친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내가 널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아니다. 내가 설 자리는 아니야. 아버지 아니면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키우지 않으셨으면 어때요? 아버지 책임 다 하시려고 아버지 나름대로 노력하신 거잖아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혼주석에 앉으셨지요. 비록 걷지 못해 함께 행진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에 그날 많이 우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가 더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키워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라도 제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지금이라도 만나 다행이다 생각하려 합니다.